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게 된 서울 발산초등학교 교사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구정화 교수님께서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학교 교육이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부는 앞서 발표해 주셨던 교육과정 제안에 대하여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이 인권적이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인권과목 개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총 6분이 주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두 분께서 실제 교실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해 오셨던 사례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34분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또 인사도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참여에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주제 토론 그리고 사례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기거나 혹은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인권교육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니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채팅을 통해서 혐오나 차별적 발언이 나타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니만큼 서로를 존중해주는 언어를 사용해서 채팅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채팅으로 올라오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이 인권적이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총 2분이십니다. 먼저 영등포여고 선생님이시자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영선님 부탁드립니다. 현재 39분이 계신데 진짜 3시간 반짜리 토론에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정말 경의의 말씀을 표하고요. 제가 사실 처음에 제가 이 포럼에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는 이제 사실 교육 과정이 인권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데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교육 과정이 인권적이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발제까지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발제 내용에 교육과정이 인권적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포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평등법이 발의돼서 이게 지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빼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내는 걸 보고 이런 상황이었지. 그래서 교육과정이 인권적이어야 되는 이유를 교육부에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문에는 담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교육 상황에 대해서 왜 인권적인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3시간 반짜리 토론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깜짝 찬스이기도 합니다. 토론자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검색해 주세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의 제목은 오늘도 안녕입니다. 오늘도 안녕. 그 장애인식 개선 드라마예요. 예, 오늘도 안녕이라는 장애인식 개선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검색하시는 동안 거기에 그 드라마를 검색해서 딱 일부만 볼 건데 제가 이제 찾으시는 동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드라마는 이제 삼땡 화재에서 맹인 도와주는 왜 개를 이렇게 지원하는 제가 지금 단어를 잠깐 잊었는데 거기서 만들어서 전 학교에 굉장히 넓게 보급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인권교육 뭔가 검토하다가 자료를.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 이제 오늘도 안녕 지금 거의 찾으셨죠? 여기에 그 49분 40초입니다. 예,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시기 전에 이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면 이 오늘도 안녕이라는 드라마에 그 자폐 스펙트럼 학생이 나와요. 근데 그 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으로 이제 그 학교의 전교 1등인 학생이라는 것이 이제 추측이 돼요. 그 학생이 이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 자폐 스펙트럼 학생에게 좀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같이 그 학생을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이 너지라고 이제 그 학생의 그걸 밝혀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한 49분 40초부터 한 50분 30초, 약 1분간 이 드라마를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분 후에 1분 후에 제가 2시 2분에 정확히 다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잠깐 식히시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학생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해요. 너도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우월한 인종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이 그 드라마에서 전교 1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넌 우월한 애라면서 왜 더불어 살 줄을 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너도 똑같네. 너도 그렇게 능력 없고 그 뭐 거지 같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굉장히 그 학생들을 우열로 나누는 열등 인종이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사실 교육부가 그 차별금지 항목에서 학력을 뺀 것을 정확히 학생들이 어떤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등학교의 지금 대학 입시 지형상 사실 한 학생한테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뭐 전교 1등에다가 발표도 잘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비밀리에 그 자폐 스펙트럼 학생을 괴롭혀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내면에는 여기는 우등 인종과 열등 인종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거랑 똑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만들 때 이런 굉장히 의도한 대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학생들이 모두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두 심지어 다른 버전에는 걸그룹 학생도 나오는데 걸그룹 학생이 학교에 왔는데 교복을 단정 입고 다닙니다. 이게 교복을 다 단정 입고 머리 스타일도 다 단정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현실을 잘 반영한 드라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대사가 되게 일반적이다라는 걸 사실 사회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사실 학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별을 용인하게 하는, 다른 차별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인간의 능력에는 위와 아래가 있어서 누구든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교육과정이 인권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은 학생인권 조례가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어떤 학교들에서 속옷의 색깔을 규제하는 이제 규정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사회 문제화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 이런 데 확인해 보면 교육부나 이런 데서의 확인은 시도교육청이 할 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의 지금 핵심을 다루는 부서에 어쨌든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떤가를 좀 저희가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희의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육과정이 인권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드라마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구정아 선생님 그 발제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토론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는 2015 개정교육과 이제 솔직히 현장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왜 만드나, 2015랑 크게 뭐가 다르나,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냥 고교학점제 하려 그러나,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는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정권에 어쨌든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기억하는 게 2015 교육과정 되면서 나라사랑 교육 이런 게 또 엄청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내용적으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학생 선택을 강화하자라는 이제 이런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이 되니까 인권,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좀 사회의 진보적인 가치들을 좀 교육과정에 넣어보자라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학생이면 누구나 배워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인권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권리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인권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권리인데 그것을 선택 중심의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밀어넣을 것인가 하는 논의는 지금 교육 과정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논의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상이나 이제 이런 곳에 이제 다양한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인간상이나 이제 이런 곳에 인권과 관련된 뭐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뭐 존중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넣고 좀 인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제안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권리란 말이 좀 명시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솔직히 2015 교육과정에는 심지어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성평등 교육으로 바꾸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정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내용으로만 가져갔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실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학생들의 시험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얼마나 그 의식이 함양되었나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객관식 시험을 보자는 건 아니다. 요즘 평가 되게 바뀌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평가에 위계가 있는 이상, 잘했으면 못해서 위계가 있는 이상 평가 체제 안에서 이제 하게 되면 어느 선생님은 서울학생인권 조례 외우기를 내시는 선생님이 있을 거고 어느 선생님은 서울학생인권 조례 가지고 우리 학교에 어쨌든 비인권적인 뭐 이런 거를 탐구해 보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평가 체제를 그대로 두고 이 인권의 내용에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그리고 사실은 모든 교육 과목의 교과목의 내용에 인권에 관련된 걸 연관시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수학 선생님도 굉장히 인권에 관심 많으신데 나는 올해 뭐 유일하게 한 인권 교육은 히든 피겨스를 보여주는 거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만 연결고리를 찾기는 좀 되게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되게 선택적이 되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되게 압축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가의 시간을 내서 또 인권 교육을 또 연결지어서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비춰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 인권적이려면 오히려 어떤 교과목이나 내용을 가르치든 간에 교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인권 조례를 암기해서 시험 보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지침이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번 연구 내용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뭐 반영이 돼 있어요. 뭐 토론 활동 시 학생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특정 입장이 강요되지 않도록 할 것, 발표 활동 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지침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서 좀 강요되는 것들, 강요되는 어쨌든 그런 걸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정확하고 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게 낫다. 예를 들어 뭐 동성애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절대 하면 어떤 설명을 드려서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저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연구물에 보면은 그 내용적인 면에, 그러니까 약간 이 교육 과정의 그 목표와 지침 부분에 있어서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과 같은 핵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학습권 존중 및 학생의 적성과 진로 고려하여 선택학습을 강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학습권이라는 게 사실 뭐 교육과정이니까 학습권을 당연히 언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학습권이라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가 막 생겼을 당시에는 학생들의 그 학습권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가 제한돼야 된다라는 논리로 되게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교육부가 학력차별에서 그 학력을 빼자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학습권이라는 게 그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인권 친화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지금 학생인권이라는 것이 제도화된 게 그래도 1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학생인권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어들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이제 설계한다라는 좀 단어가 좀 명확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범교과 주제학습에 관한 이제 설계에 관한 내용이 이제 많은데요. 또 2022 교육과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비교과 영역,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거, 자치, 봉사, 동아리 진로 중에 한 개가 다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 자치만 할 수도 있고 봉사만 할 수도 있고 동아리만 할 수도 있고 진로, 특히 이제 진로를 하라고 그렇게 열어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니까,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교육과정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인권은 보통 자치 영역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냥 이렇게 뭐 이게 범국과학 쓸 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라는 안내 가이드 정도로만 나가면 사실은 어느 영역 자체 하나는 완전히 실종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범교과 학습을 할 때 뭐 만약에 비교과 영역으로 자동봉진을 한다고 하면 자치, 봉사, 동아리, 진로 이거에서 인권적으로 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비교과 학습에는 좀 포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시로듯이 범교과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은 사실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교들은,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되면서 오히려 범교과 학습은 좀 되게 어려워진 좀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국가의 그 교사들이 많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데 되게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어쨌든 보편적으로 네네네 시간이 네, 지금 시간 많이 주셨군요. 지금 시간 조금 쓰려고 죄송합니다.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분 안에.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 설계된 이 교육과정의 토대 아래서 인권이라는 아주 기본권의 내용을 교육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권 과목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의 실태를 가지고 학교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거는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든 교육부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교육과정이 인권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존의 내용 체계나 평가 체계를 좀 넘어서는 점에서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선님의 주제 토론이었습니다. 네, 평등법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고 또 서울대 학교 사례 등 이런 최근의 이슈와 관련해서 무척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주제인 교육과정이 인권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는데요. 인권적인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교육과정의 내용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환경에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학습권 같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학생이 인권의 관점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구조나 생각을 좀 뛰어넘을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송현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대 사회교육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송현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국가교육과정은 인권적이어야 하는가? 예, 인권적이어야 하는 이유라는 이 주제의 토론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구정화 교수님과 함께 그 아까 발표했던 그 연구를 함께 진행한 공동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의 주제로 내용으로 생각을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저희 연구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세밀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연구가 도대체 왜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연구의 배경 혹은 출발점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이 인권적이 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토론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요즘에 이 논의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교육과정이 인권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총론이 일반적으로 먼저
개정이 되고 큰 방향의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총론의 방향에 따라서 강론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예전에는 총론 먼저 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 강론이 고시가 됐었는데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서부터는 함께 고시가 되고 있어요. 총론이 개발이 되지만 또 강론 개발과 함께 총론 논의가 또 함께 또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총론과 강론이 함께 발표가 되는 형태를 2015에서 띄었었습니다. 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로 많은 그 연구자들과 또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또 일반 그 시민단체 혹은 사회 각계의 각층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7차 교육과정 이후에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국정교육과정, 국정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로 이루어질 당시 그리고 이때는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7차 교육과정서부터 이제 많은 과목들이 특히 이제 사회과를 중심으로 해서 과목들이 검인정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연구자와 교사들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를 집필을 한다는 것은 교육 과정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교육 과정에 기초해서 교과서를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7, 2009, 2015 교육 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과정 개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총론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들, 총론이라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즉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큰 그 이념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각계각층의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각 교과에서의 강론들의 방향, 그 개정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개별 주제들, 예를 들면 뭐 민주시민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또 뭐 젠더 교육이라든가 또 생태 환경 교육, 뭐 다문화 교육, 개별 그 주제들이 또 뭐 과학기술 교육, 뭐 정보 교육, 각 개별 그런 교육의 주제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또 인권 교육도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오늘 또 포럼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 분위기 속에서 인권 교육 과정이 혹은 인권 교육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한편에서는요, 이 인권 교육의 그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범주가 저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마치 교육과정의 하나의 내용 영역으로 이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혹은 조금은 미흡한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의 주제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정 개정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개별 주제에 대해서요. 예, 이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교육과정에도 반영돼 있지 않고 교과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뭐 초중고 학교급별로 교과별로 어떻게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향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인권교육이라고 했을 때는요. 단순히 그런 정도의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차원의 논의를 좀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이 지금 미흡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위의 차원인 것이죠. 학교 교육 전체가 인권적인가? 우리의 학교가 지금 인권적인가? 이런 조금 더 큰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도 이번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뭐 개별 내용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원의 논의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발표된 부분, 그다음에 또 조금 발표되지 않은 부분까지 이제 제가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그 교육과정이 교실 수업에까지 학생들의 삶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영향력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7차 교육과정 이후로 점점점 더 커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결국에는 총론에 맨 처음에 방향성이 제시되고 그 이후에 강론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교과서 지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검정교과서 같은 경우 검정 기준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과서로 가르쳐지는 수업이 학생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또 총론과 강론에는 교과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적인 차원의 논의들, 예를 들면 창체 같은 그러한 학교 문화나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론의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 하는 것은 그 실제로 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그 각계각층에서 이 총론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이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때 혹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측면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저는 크게 이제 4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인권교육 혹은 인권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학교 교육 전체가 인권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론은 학교 교육 전반을 전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에서 인권적 관점을 제시를 한다면, 그리고 학교 교육이 인권적이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제시를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강론과 또 교과서 그리고 학교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현재 상황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 차원에서 개별 교과의 내용책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넘어서서 학교 교육 전체가 결국에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지향하는 그런 인권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측면의 논의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문구로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총론에 제시된 이 인권적인 관점이 이제 강론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에서도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특정한 이제 인권 교과를 개발함으로써 그 교과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인권 교과가 공통 필수 과목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 사실 그 논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와 관련해서 이런 지역교육과정, 또 학교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교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즉 지역교육과정에 조금 더 자율성을 주는 것이죠. 분권화시켜서 10%, 20%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지역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과정 수준에서 혹은 교사 수준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이럴 경우에 인권교육과정이 좀 더 학교에 잘 실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진행되었듯이 모든 교과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아까 우리 조윤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내용 체계에 대한 것이죠. 요즘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 통합 주제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목에서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모든 교과목에서
그 내용 체계의 인권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좀 연결시켜서 수업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권적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번 연구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수학습 방법 측면, 그다음에 평가의 측면에서 인권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수업이 모든 과목의 모든 학교급의 수업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연구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이제 교과의 범위를 좀 넘어서서 학생 자치를 통한 인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동봉진 4가지 차원의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에서 인권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학생 자치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 자치가 현재 제가 그 연구 보고서에서 봤을 때 월 1회 이상 학생 자치를 하고 있다, 학급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학교가 정말 적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HR 뭐 이렇게 해서 그 학급 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점차로 이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급 회의나 학생회 활동이나 혹은 뭐 지역 사회 내에서의 그런 연대들까지 학생들의 이런 자치 활동들을 점점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인권 혹은 이제 민주주의 교육 전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권 교육은 결국에는 이제 학교 전체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민주적인 학교 구조 그리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이 하에서 인권 교육이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 교사, 또 학생, 학부모, 직원 예, 이런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학교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제시를 하자면 학생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식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좀 더 제도화하는 것이죠. 총론에 반영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논의가 결국에는 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인권적인 측면이 잘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점점 우리의 학교가 우리 학교를 어떻게 더 인권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인권적인 학교로 만들어갈 것인가의 논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송현정님. 로서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조에 대해서 성찰하기도 하고 상위의 목표로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교과의 교육 활동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 참여, 학생 자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도 기억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과정이 인권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제 토론을 마무리합니다. 잠깐 2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럼 자료집에 관한 안내입니다. 채팅창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자료집은 포럼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번째로 안내는 채팅에 대한 참여인데요. 실시간으로 채팅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현재 지금의 교육과정 그 자체보다 교사들의 태도 변화, 학교 내 민주주의나 인권 신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지금까지의 발표나 토론에 대해서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후 종합토론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권 과목 개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초등교사, 중등교사, 예비교사, 교육청의 입장에서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포럼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요.
또 앞으로 많은 토론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각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10분 안팎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 화정초의 오동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화정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오동선입니다. 10분 안에 어떻게든 맞춰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도교육청이나 인권단체, 학교 인권운동가들 중심으로 이 요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교육과정의 인권교육의 체계화, 좀 표준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많았었고, 또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 교육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중복되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타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비슷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이제 구정화 교수님 팀이랑 같이 이런 정부적인 차원에서 틀을 한번 만들어 준 걸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연구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인권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할지 도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좀 권고드리고 싶고요.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을 한번 좀 살펴봤었거든요. 자료집에도 들어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자료가 같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예. 제 자료 63쪽에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인권 업무 담당 부서 현황을 보니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담팀을 꾸려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이 한 7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기존 조직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65쪽인데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도교육청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 보면 학생인권 조례나 교육청 지침 등으로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내용은 비슷한데 체계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각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시도별로 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연구보고서가 일종의 이런 준거 역할을 앞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국가인권위에서도 실제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한번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이런 연구도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네. 현재 이 연구 보고서와 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들을 앞에서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동의합니다. 교과 안에 공통적으로 녹여야 한다거나 또는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실천적인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교육과정 총론에서 인권 분야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다뤄져야 된다라는 것에서 다 동의하고요. 필요성도 인정하고 이제 가능하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인권 교과로 별도로 한번 만든다고 했을 때 생각할 지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교육과정 특성이 교과 위주로 구성된다고 하는 점에서 인권 과목이 개정교육과정 논의에서 예를 들면 과목으로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필수 과목이라기보다는 선택 과목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아까 조영선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까지 함께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교육과정 안에 환경 과목이 있는 나라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근데 이 환경 교과가 학교에서 실제로 선택받고 있는가? 2018년 기준으로 한 8.4%였고요. 2017년 기준으로 2017년은 20%였는데 2018년에 8.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대부분 일반고의 고3에 배치가 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게 환경 과목이 교과로 개설됐는데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교사가
또 부족하고 실제로 그 환경을 전공하는 교사를 뽑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도 함께 교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 교과 안에 녹이거나 또는 총론 안에서 다루는 거 말고 별도 교과로서 만들어서 교과서를 제작하고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환경교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뭐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산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 교과서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하면서 그 현재 11개 교육청에서 같이 협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과 안에서 예를 들면 인권이나 환경, 생태, 평화 이 가치들을 좀 담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선택 교과가 아닌 필수 교과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 시민 도덕을 3년간 가르치는데 이것도 필수 교과처럼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역시 인권 관련 내용이 시민교육 안에 포함되면서 독립 필수 과목으로 의무적으로 좀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권의 가치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교육에 있어서 토픽이 아니라 토대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렇게 자리 잡아야 하고 하지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좀 가르쳐야 한다라면 현실적으로는 민주시민 교과 안에 함께 만들어 다양한 주제를 녹여서 함께 만들고 그걸 필수 교과로 하는 형태가 훨씬 더 현장에서 안착화나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동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권 교과가 별도로 만들어질 때 우려, 인권 교과가 채택된 이후에 실제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등을 현실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시민 교과로 포괄하고 필수 교과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방안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자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인권위에서 잘 반영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모시겠습니다. 효문고의 조희정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문고등학교에서 윤리를 담당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사 조희정입니다. 저는 사전에 제출한 토론문을 토대로 제가 이번 연구를 보면서 들었던 3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해서 체계화하고 성취 기준이나 유의점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권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담론이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인권의 의미가 살아있다는 데 저도 동의한 바에서 이 인권 교육의 내용상의 어떤 심화된 연구는 다각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연구의 내용적인 차원보다는 그 실행과 적용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권 교육에 대한 수요를 과연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에 대한 점입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는 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이 꾸준히 심화되고 확장되어 왔는데요. 중학교에서는 2013년도에 이미 하반기부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단계를 지나 현재 전국적으로 자유학년제의 안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시행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은 주제 선택 활동이나 예술체육 활동에서 자신이 원하는 클래스를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과도기로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학생들이 5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8개에서 9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토대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인권 과목이 개설되었을 때 이 향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과목의 교육적 위상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언적 추론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앞으로의 학교 교육과정이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권이 하나의 과목으로서 학생들의 선택의 범위 안에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과연 인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인권 과목이 학습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또한 인권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한정된 학점 이수의 범위 내에서 인권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과연 학습자한테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인권 교육 과정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등학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권 과목이 학습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지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연구가 다른 한 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이미 자유학년제가 안착되어 있고 주제 선택 활동을 운영하는 다양한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이 인권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상의 내용적인 요소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대학교 입시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고등학교에서 인권 과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중학교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권 과목이 특정 교과의 교사에게 국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타 교과와 달리 인권 교육 과정은 전공의 심화된 지식보다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담론과 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이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인권 과목이 학교 교육 과정에 편입된다면 특히 현행 교육 과정의 교과목 편제상 고등학교에서는 교양교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오동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교과도 고등학교 교양교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교양교과는 특정한 전공을 이수한 교사가 가르치지 않고 즉 교사의 자격증에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평가가 없는 과목이어서 학생들이 패스하거나 혹은 페일하는 그런 과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양교과군 안에는 기술과정이나 정보와 같은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과목들이 함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 과목이 교양교과로 개설됐을 때에는 그런 다른 교과목들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비교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학습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결국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진학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란 결국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인권 과목이 보다 학생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인기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학생들이나 학교 차원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기관이나 사회적 차원에서도 인식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인권 과목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요. 인권 과목 운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 학점제의 토대 마련을 위해서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강화를 그 주된 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인권 교육과정이 하나의 과목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가 의미하는 것은 학생들의 최종적인 선택에 앞서서 그 선택의 범위가 되는 학교 안에 메뉴판을 개개인의 교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교사의 교육적인 역량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 수준의 문서 자료만으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실행되기는 어렵죠.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권 과목의 실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 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사회적인 인권 담론을 학교 수업에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또한 요구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연구회를 중심으로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교사가 인권 과목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적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위 학교마다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권 교육 업무가 실질적인 교육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세 번째 질문은 인권 과목의 특성상 다양한 교과, 학교 문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 교육 과정의 안착을 위해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과에서 보다 직접적인 인권 친화적 서술 방식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교과에서 인권이 직접적인 주제로서 다루어질 때 오히려 인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가 방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과 사실 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육적 위상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교육 목표 실행을 위해서 사실 통일교육도 다양한 소통 역량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순간 오히려 그 교육적인 목표와 활동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인권 교육 또한 직접적인 서술에만 치중할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각 교과의 특성과 그에 따른 성취 기준에 충실한 수업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때 오히려 인권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의 탐구가 개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권 과목에서 다루는 지식은 학생들의 일상에서부터 언제나 경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의 차원에서 종결될 수 없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장려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므로 인권 친화적 분위기의 조성은 학교 문화를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 과정을 논할 때 우리가 단위 학교의 교육 과정 문제로만 이걸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의견을 남겨봅니다. 인권 과목은 모든 분야를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진정한 교양 과목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심화되는 중등학교 현장의 변화 속에서는 이 모든 논의가 인권 과목이 학습자의 선택을 받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수요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 과정 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학 교육 기관과 지역 사회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권과 관련된 역량을 지닌 인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범위에서 형성되고 설득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당 연구가 실제로 적용되어서 향후 인권 과목이 개선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실행되었을 때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인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토론자와 네 번째 토론자께서는 현장에 오시지는 않으셨고요. 계신 곳을 줌으로 연결해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1시간 이상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원인이 여성 혐오였는지 조현병이었는지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여성을 약자로 공격할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일 이후로 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거대한 흐름이 생겨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8일에 저희 학교 에브리타임, 즉 대학교 인명 커뮤니티에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이 글에 달린 댓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저희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글이었는데요. 여기 댓글을 한번 제가 좀 너무 솔직한 글이라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교통사고 안 나고 우연히 살아남았네. 심장마비 안 걸리고. 오늘의 나는 우연히 살았습니다. 키읔키읔키읔 키읔키읔키읔. 우연이라는 말에 발작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무슨 뜻으로 저 단어를 썼는지 평생 이해 못하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웃기나 하지. 내 다음 82kg 돼지형 있고 공감하시는 분. 저는 누가 맞다 그르다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회적 사안에 대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대학생들을, 그것도 교육대학교 학생인 이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학의 민낯을 공개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혐오적인 말들은 타 교대에서도 타 대학에서도 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실 이런 폭력적인 발언 또는 인권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 비단 성별 갈등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 초보를 말하는 무엇민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주식 초보에게는 주린이, 헬스 초보는 헬린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를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관점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미숙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은 어린이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린이에게 함부로 반말을 사용하고 무슨 친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브리타임이라는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린이라는 표현과 관련한 게시물이 여러 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은 그 표현이 아동 혐오적이라는데 공감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둘째, 그 표현이 아동 혐오적이라는 것은 어린이의 성장 가능성이 아닌 어린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며, 셋째, 교보문고가 주관한 설문에 의하면 대다수인 42.8%가 린이라는 표현을 가치 중립적으로 봤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글의 댓글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그 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글의 댓글을 살펴보면 별거 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 많아. 프로 불편러 다 뒤졌으면 좋겠다. 그 사상 가진 사람일 가능성 99%.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댓글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단 것들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교육대학교는 미래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린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꺼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별거 가지고 불편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프로 불편러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도 미래에는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82kg 돼지형이라는 말로 여성과 비만인을 동시에 혐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언급한 사례는 일부 사람만의 이야기이며 저희 학교에는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분들 또한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에, 그리고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혐오가 들불처럼 번지게 된 데에는 우리가 자라온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해 그리고 입시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주로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엔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회사만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착실하게 살아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그 노력을 보상받고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만난 것은 한국의 불공정한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보상받고 싶은데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살기 위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요소는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집을 구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고 싶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자라온 학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고 풍부한 에너지를 가진 학생 30여 명을 좁은 교실 하나에 몰아넣고 공부를 위해 달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신 0.1점에 등급이 갈리고 희비가 갈리는 학교. 그때 점수보다 우선시 되던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모든 점수가 대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직 확실한 것은 눈앞의 점수와 등수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모두가 경쟁자였던 그때 학생들의 마음은 다들 어딘가 조금씩 아팠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자란 세대가 바로 저희입니다. 자신의 앞가림의 그 끝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자신이 받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교육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자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이 될 것이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현직 교사가 아닙니다. 교육 과정을 있는 그대로 외워 공부해야 하는 임고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되었던 교육 과정의 부족함을 논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인권 과목의 교육 과정이 초, 중,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미 많은 교육대학교 학생이 인권 감수성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비 교사가 인권 과목을 과연 진정성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인권 과목을 교육 현장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인권 과목을 또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인권 과목을 학교 현장에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꾸준하게 인권 과목에 관련하여 교육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 교육자의 입장에서 인권 과목 개설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또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경험을 바탕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 토론의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교육인권 경영센터장이신 이피룬님 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교육인권 경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피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자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정연아 IB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또 굉장히 좀 미안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그런 인권 과목이 개설되고 그런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느 정도 출발이 가능할 거라는 말씀에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먼저 보면 인권 교육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정도의 자리라 그러면은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관계자분이 와 있거나 또 그런 거 발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면은 좀 더 생산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는 것 중에 보면 인권 과목의 개설의 필요성과 교육 현장의 적용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인권 과목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이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많은 노력들,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진 지가 20년 더 됐는데 그때부터 인권 교육에 관한 많은 그 노력들을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접목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입시 중심의 그런 교육, 그리고 또 그 교사의 그 역량 그런 그 부분들하고 보면 교사들의 인권 감수 역량이 부족하고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데 인권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심지어 도달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 공평화된 세상에서 학생들은 다른 선진국의 그런 인권 친화적인 그런 학교 문화를 갖고 와서 우리하고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현재 교과목 중심에서의 인권 교육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또 그리고 가치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모든 교과목 관점에서의 인권 과목 개설은 전 뭐 인권 과목이 아니라 그런 그 내용을 갖다 포함시키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재 교사 양성에 많은 그 저희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센터에서 지난해 동안 한 걸 보면 선생님들께서 인권 교육에 참여하시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된 인권 교육이 가능할까? 그리고 인권 교육 후에 아이들의 생활이 정말 달라질까요? 하는 그런 질문. 그리고 아이들이 인권 교육을 재미있게 할 방법을 알고 싶다. 아주 실속적인 기술적인 그 질문들. 그리고 또 학생 인권 중시로 인해 가지고 교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권리만 피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 주장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적인 그런 것들이 실제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인권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들에게조차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 오히려 더 비교과 측면에서 범교과로 또 이야기하는데 실제 학생들의 손에 잡히는 인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시키는데 사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2010년쯤 되거든요. 근데 학생 자치활동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학생 자치활동의 중요성 법에 보장된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묻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를 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교육은 좋으면은 학생 자치활동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전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당연한 학생들의 권리를 찾는 것 그리고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인물에 원고에 드린 것처럼 그 아동의 참여권 보장 부분에서 학생 자치활동 부분 그리고 학교 규칙 재개정 활동 부분 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부분들 또 뭐 인권 토론마당에 참여하는 부분들 그 예를 들면 학생답다의 가치는 무엇일까? 좋은 학교와 좋은 선생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학생 인권과 교권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관계는 좀 무엇일까?
직업윤리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은 다른 점은 무엇이고 왜 이제야 우리는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던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답할 수 있는 그런 뭐 교재 혹은 그런 선생님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을 또 나간다면 학생 자치의 확대가 되겠는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질문들 이런 것입니다. 정부 및 교육청 단위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이 굉장히 어려운데 등하교 시간대에 제대로 이렇게 우리의 편의를 봐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지역 인권 교육했는데 뭐 우리 지역사회 인권 관련해서 역사기획 탐방을 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 아픈 그런 인권에 관한 것들을 뭐 오페라나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없는가? 실제 학생들은 손에 잡히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범교과 측면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인권과 환경권과 인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교육들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좀 뭐랄까요 인권의 가치 우리가 인권에 대안에서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는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피루님 감사합니다. 교사의 역량, 학교의 문화 관련한 한계를 고려해서 인권 교과 개설에 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육청 센터장으로 역할하시는 과정에서 듣고 보셨던 다양한 관점을 더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 교육이 자치와 함께 연결될 때 효과적이라는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피루님께서 발표 중에 언급해 주셨던 원고는 아까 안내 드렸던 대로 포럼 이후에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인권교육을 실천해 주셨던 두 분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하고 국어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실제 인권교육을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주실 거라서 많은 아이디어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 선생님은 창원 외동초 선생님이신 이명섭 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보니까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회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자막 나갑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은 자막이 항상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또 전주서, 공주서 이렇게 지역의 다양성들이 이렇게 또 방송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노십니까? 저는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잘 놀아야 잘 큰다 그죠? 요즘에 제가 이제 체육 수업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체육 전담만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 느끼는 점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좀 잘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좀 수업에 흥미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체육을 예전에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 아이들은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사이버 세계에서 갇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함께 어울려 이렇게 놀 줄 모르는 아이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잘 놀아야 잘 큰다라는 말이 있죠. 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권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한 사람들이 즐겁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좀 존중하는 법을 알아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과에서도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체육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은 체육교육과의 역할은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며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 및 태도와 더불어 자기 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창의력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르게 된다. 체육교육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신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체육과의 어떤 역량들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의 영역별 성취 수준에서 정의적 영역 부분들만 5, 6학년군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타인과 다른 자신의 신체적 기량과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 정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꾸준히 참여한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그리고 참여 과정과 결과를 반성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자세로 도전한다 라는 내용. 그리고 경쟁활동에서는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게임에 수행한다 라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킹 경쟁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게임을 수행한다. 그리고 세계 여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마음으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인권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정의적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구정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체육교과에서도 인권이 좀 스며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 활동 중에 하나가 그 체육 시간에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피구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활동인데 피구라는 게 교사와 학생을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공 하나만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치고 즐거워하고 막 좀 폭력적인 놀이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잘 하지 않는 활동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인권을 그 체육 활동에 좀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활동 중에 하나가 비경쟁 협동놀이라는 부분인데 초등학교 인권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민감성을 통한 인권 감수성이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과에서는 인권의 가치에서 배제된 상황을 살펴 인권의 중요성과 해결 방법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육교육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개별 또는 경쟁 활동이 아닌 배려와 협력의 놀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체력 운동은 물론
물론이고 어떤 인권 요소들이 이제 삶의 실천으로 활동 중에 이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놀이들을 했습니다. 공 옮기기 놀이. 이제 시작 신호와 함께 뭐 뒤로 전달하고 또 앞으로 전달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체력 요소는 유연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인권 요소는 존중, 의사소통 뭐 이런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는 놀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한 몸 해가지고 훌라후프 전달 놀이입니다. 이것도 시작 선호와 함께 모두가 이제 손을 잡은 상태에서 훌라후프를 통과해서 옆 친구들에게 보내는 활동입니다. 체력 요소는 유연성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인권 요소는 존중,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서기인데 이것들 우리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존중과 배려, 협동과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배드민턴, 보자기 위에다 셔틀콕 해가지고 이렇게 튀기는 활동인데 이런 활동들도 존중과 배려 그리고 책임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게더 스틱이라는 활동인데 이제 각자의 스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오른쪽 사람을 넘어지기 전에 빨리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잡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존중과 배려, 책임의 요소들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지 공놀이, 이것도 뭐 단계별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다른 사람의 공을 이렇게 받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존중, 책임, 배려와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협력 흡사키입니다. 존중과 다양성,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놀이를 위해서 발휘한 덕목들을 이야기를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 글자 쓰기, 이것도 이제 글자를 함께 이렇게 쓰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게더 파이프라고 해서 릴레이로 이제 목적지에 이렇게 공을 이렇게 보내는 활동입니다. 존중과 배려, 타인 이해와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놀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겁니다. 함께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죠. 이때 중간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가 나의 실수가 아닌 타인의 실수에서 일어날 때는 불편한 감정들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를 잘 조절하고 또 실패를 거울 삼아 서로 협력하고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놀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이 과정들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성찰해 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놀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놀이입니다. 경쟁 게임들은 지나친 경쟁심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또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죠. 협동놀이는 친구와 같이 상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공감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한 자존감과 또 따뜻한 소속감을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 공감, 배려, 존중, 질서, 책임, 참여 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놀면서 이렇게 배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하면은 오늘도 하루 종일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것들이 좀 진지하다, 어렵다, 힘들다, 좀 비장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좀 인권이 내 주변에서 좀 익숙한 것부터 좀 편하게 친숙하고 가볍게 즐겁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제 체육교과에서 이런 놀이라든지 비경쟁 협동 활동들이 좀
쉽고 즐겁게 참여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또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들을 이루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친구들과의 어떤 바람직한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책임을 다하는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활동들이 보다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좀 의미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에 인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추가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인권이라는 가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숙하고 가볍고 가까이 느끼는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비경쟁 협동놀이 활동을 통해서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 사례를 들으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인권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체육 수업 중에서 인권의 가치를 녹여내고 내면화할 수 있겠구나. 또 이제 체육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의적 영역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또 가볍고 재미있고 또 친숙한 인권 수업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과 수업 사례이고요. 경성중학교의 김병성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중학교 국어과 교사 김병성입니다.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처럼 10년까지는 아니고 남고에서 1년, 남중에서 3년, 총 4년 차 남학교에서만 근무 중인데요. 저는 저와 함께 인권을 고민해주는 남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 좀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중고등학교 현장을 생각하면은 의뢰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곤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미디어 콘텐츠에서도 이제 남자 청소년의 일상을 묘사할 때 욕설이나 혐오 표현,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제가 외부 강의를 섭외할 때도 교육기관 대상이 남자 중학교임을 밝히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는데요. 저는 과연 남자 청소년이 인권의 대척점에서 서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남자 학교로 이제 첫 출근을 시작하기 전부터 막연한 걱정이 들었었는데요. 주변에서 남자 청소년하고 함께 더구나 언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뭔가 남자 청소년은 어휘력과 문해력이 여자 청소년보다 부족하다는 인식,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편견, 그리고 남자 청소년은 특히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며 페미니스트 교사인 저와 소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남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학교에 가서 긴장한 표정으로 뭔가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교복을 입고 제 앞에 앉아있는 이 학생들을 봤을 때는 뭔가 미디어와 주변에서 이야기되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갖 걱정을 떠안고 뭔가 교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편견 없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교사가 학생을 바라보는 틀을 제한을 해버리면 학생의 능력과 수업 또한 그 틀 안에 갇혀버린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청소년과 대화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다양한 남성성의 결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수가 있었고 좀 더 풍부한 주제를 국어 수업에서 실천해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은데요. 앞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인권교육과 관련된 그런 필요성 같은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뭔가 남자 청소년이기에 혹은 여자 청소년이기에 더 쉽게 타자해지는 그런 지점에서 벗어나서 학교라는 공간이 누구나 안전하게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제가 국어 수업 시간에 조금 실천해 보았던 그리고 또 제가 실패해 보았던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교과는 국어 교과인데요. 제 전공 교과인 국어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 달성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효과가 전혀 달라진다고 느낍니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 또는 읽기나 쓰기 제재, 그리고 토론이나 토의의 주제 또는 문법의 활용 사례들을 선정할 때 범교과 학습 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설정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 중에서도 인권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언어에는 뭔가 이때 동안 억압되어 온 청소년 인권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권은 오랜 기간 아동의 연장선에서 인식되거나 보편적 인권의 테두리 밖에 존재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뭔가 어른의 논리, 교사의 논리로서 청소년의 언어를 단순히 교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청소년과 함께 인권을 이야기해보는 수업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국어과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서 문학, 토론, 그리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이 정도의 수업 경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수업은 사랑을 표현하는 문학 수업인데요. 뭔가 남자 청소년하고 사랑하면은 잘 안 어울리는 단어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수많은 청소년 문학에서는 꾸준히 성 또는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저도 그렇고 사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은 인간의 성장과 가치 있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외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청소년들에게는 성이라는 것 또는 사랑이 금기로 작용하는 것이 또 역설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도 분명히 성을 인지하고 있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성적 행동을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청소년 문학을 읽거나 교과서 제재를 분석할 때 성과 사랑의 맥락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좀 고민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보리방구 조스택이라는 작품들을 많은 국어 선생님들께서 아실 텐데요. 이러한 작품을 읽고 나서는 친구의 연애 경험을 장난으로 삼거나 또는 사랑을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서양문을 만들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을 한번 실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학 작품을 해석하다 보면은 외부 작품을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뭔가 교사는 문학 작품을 매개로 청소년과 성 또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성의 중심적인 해석이나 성소수자를 대상화하는 설명을 꼭 지향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국어 수업에서 인권 교육의 요소를 고민하다 보면 교사의 가치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순간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훌륭하신 교사가 다양한 작품의 해석의 방향을 열어놓고 그것을 제시하고 소개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같이 좀 부족한 교사인 경우에는 혼자 그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 문학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 문학을 인권의 맥락에서 함께 해석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좀 더 이 문학 작품을 풍부하게 이야기거리의 소재로 쓸 수 있는 국어 수업이 가능하겠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뭔가 문학 수업을 할 때 사랑을 다룬 문학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포탈에서 여러 이미지들을 같이 찾아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져온 이미지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실천 방안을 첫 번째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온갖 영역이 융합되어 있는 사회연한 토론하기 수행평가 사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뭔가 토론은 토의와 달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제 교육 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국어교과의 토론은 절차와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토론의 콘텐츠로라고 할 수 있는 논제를 잘 설정한다면 의미 있는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중학교 3학년 사회과 과정에는 헌법과 기본권 단원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회과 단원과 융합 수업을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논제가 제가 올해 시도했던 논제들인데요. 경성중학교에 남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필요하다. 학교 급식에 채식인을 위한 식단이 필요하다. 학교 두발 규정을 자율화해야 된다. 이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러한 논제들을 설정하고 자유 논제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요. 실제 수업에서 자유 논제를 정한 모둠은 없었고 교사가 제시한 논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어컨이 가동되기 직전인 5월에 이 수행평가를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림막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진지하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교사는 사회자 역할을 맡았고 청소년들은 서로의 배심원이 돼서 동료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업이 종료되고 동료 평가지를 읽으면서 제가 논제를 설정할 때 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두 번째 논제 중에 이제 학교 급식에 채식인을 위한 식단이 필요하다라는 논제 자체가 채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청소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갑자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썼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반 논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와 그럴 수 없는 문제를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제 약간 실수와 실패이지 않았을까라는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인권 과목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군 성취 기준에는 또 토론과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토론을 하면서 융합 수업을 고민할 때 이것을 함께 고민했다면은 이러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인데요. 국어과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수행 평가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데요. 저는 이제 자유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을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했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은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장르를 바꿔서 희곡으로 바꿔 쓰고 이제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품 준비까지 연극이라는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고민을 직접 한번 표현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읽고서 이게 만든 연극의 한 장면 그리고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에서는 여성 문제를 드러내는 7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 한 반의 한 모듬 이상은 꼭 이 책을 선택해서 연극을 진행했다는 점이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어휘야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학급에 같은 책을 선택한 친구가 없는데도 끝까지 이 책을 선택해서 1인극을 이렇게 준비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랑 작가의 사춘기라서 그래라는 것은 교복 자유화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서 양육자와 청소년 사이의 갈등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갱년기라서 그래라는 연극으로 각색한 모듬도 있었고, 또 이제 공동구매라 그래 해서 이제 교복에 관련된 것을 이제 교복에 관련된 신체의 자유 문제를 이렇게 좀 풀어낸 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 학교라 이런 외모 평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서 제가 연극 수업을 해봤는데요. 특히 연극 수업은 읽기 후에 내용 이해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상 깊었던 장면을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깨달은 점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권교육이 모든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해 줄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남자 청소년의 언행과 SNS 알고리즘에는 알 수 없는 혐오편들과 차별적인 행동들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제가 남자 교사로서 남자 청소년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최소한 100명 이상의 남자 청소년을 만나는 남자 중학교의 교사로서 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남성성을 고민하고 또 이런 사회적 구조적인 남성성을 강요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업 실천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학생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교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학기 초에 학급 자치 시간을 이용해서 인권선언문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인권선언문을 보시면은 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발과 옷차림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학생에 건의한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불편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긴 한데요. 저는 이거를 되게 크게 출력해서 교실 앞뒤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장 부회장은 항상 대연회의에 갈 때마다 이 조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내 교원학습 공동체인 주고받는 인권 공부라는 교원학습 공동체를 꾸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인권 책을 읽고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학교에서 깜냥깜냥이라는 이름의 인권 체험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3학년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전학년으로 대상을 넓혀서 12명의 청소년과 함께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권, 성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장애 인권, 노동 인권 등 다양한 인권의 영역에 대해서 자율 동아리에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수업에 적용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 깜냥으로는 뭔가 학교에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방안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청소년과 함께 인권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핵심 역량에는 뭔가 인권 친화적 언어 사용 역량 또는 혐오 표현 대항 역량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인권 수업이 좀 더 학교 현장에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8분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들으셨는데요. 아마 긴 시간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다 보니까 조금 피로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이야기를 소화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쉴 권리도 있으니까요, 저희. 그리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50분부터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이어갈 건데요. 혹시 들으셨던 발표 중에 궁금하셨던 것 혹은 나누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